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손건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고, 조만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가 그 가부에 관한 결정을 받게 될 텐데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다르게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엔 반드시 국회에서 임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행사하는 사법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헌법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주고 계시죠?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천하람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인터넷 댓글도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헌법 이야기 함께합니다. 우선 대법원장을 임명할 때 꼭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장이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도 있겠죠. 네.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주권의 원리 때문일 겁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들도 정확히 얘기하면 전직 대통령이죠. 재판받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네. 뭐 심지어 얼마 전에 일본 정치인은 한국 대통령은 다 뭐 죽거나 감옥 간다 이런 망언을 하기도 했는데,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많긴 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는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 본인이나 이런 경우에도 재판정에 서는 경우를 우리 낯설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재임 중에는 재판을 안 받죠. 네. 불소수 특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정도의 강력한 권한인데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지명할 수 있게 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까요? 수사는 될 수 있죠. 검찰은 사실 검찰도 근데 대통령 인사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대통령이 대법원장들까지 내가 원하기만 하는 사람으로 다 채워놓고 퇴임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권력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겠죠. 네.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우리가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행정 권력이 뭐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잖아요. 뭐 최근에는 순천에서도 뭐 여러 행정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게 여론의 힘으로 안 되면 결국은 행정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행정 소송을 할 때도 이게 그냥 대법원장, 대법관 다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해둔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조금 부당한 아니면 위법한 행정 행위를 해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돼 있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하는 이 사법부를 구성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삼권 분립의 차원에서의 하나의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주권의 문제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대통령 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국회의원들도 뭐 한 명 한 명 그렇다 치지만 국회 전체에 모아놓으면 되게 큰 권한이 있어요. 법도 만들 수 있고 그죠. 네. 근데 한 개인의 삶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통령을 만나는 순간보다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순간이 더 떨릴 수도 있어요. 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이나 뭐 재산이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재판을 당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분이 행해지게 되죠. 네. 우리나라는 요즘 집행을 하느니 마느니 얘기는 있지만 사형제도도 가지고 있는 음. 나라예요. 사법부는 한 국민의 생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주권 원리는 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이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라는 게 기본 원칙인데, 네. 근데 국민들로부터 나와요, 실제로? 아니죠. 네, 애매하죠. 특히 제일 애매한 게 사법부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판사 뽑을 때 투표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대법원장마저도 우리가 투표로 뽑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 이거 우리가 맨날 국민주권 원리라 그랬는데 무슨 이거 뭐 그냥 판사는 나랑 아무 상관없이 임명된 사람들이고 뭐야라고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주권 원리를 실천하는 장치를 둔 거예요. 직접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각자가 투표해서 뽑은 우리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민주적인 결정을 해주면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국회의원에게 전이가 돼서 그게 민주적 정당성이 되고 간접적으로나마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대법원장이 높은 자리라는 건 알겠는데 이 대법원장이 모든 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대법원장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법원장이랑 총리랑 이 재미있는 건데요. 퀴즈인데요. 대법원장이랑 총리 중에 누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총리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총리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의전 서열만 놓고 보면 대법원장이 더 위입니다. 네.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설명해 주시죠. 네. 총리는 2인자잖아요. 네.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이 삼권 분립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행정부의 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죠. 네. 사법부의 수장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동률, 그 다음에가 국무총리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무총리는 어쨌든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하다고 해도 행정부의 2인자니까 행정, 입법, 사법의 1인자들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럴 정도로 대법원장의 지위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용훈 대법원장이었나? 이렇게 학교에 그 특강을 하러 오셨는데 막 경호원들이 막 이렇게 엄청 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때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대법원장한테 테러할 만한 나라도 아니고 뭔 저렇게 경호원이.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의장과 대등한 수준의 경호를 받는 그런 거죠. 단순히 경호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높은 자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법원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관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에게 이 사람들을 임명하자라고 추천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물론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제 헌법적인 권한인데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모든 법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어느 법관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해라라는 거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관의 인사나 승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칙도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물론 재판도 합니다마는 재판 이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게 사법 행정권이라고 하죠. 네. 법원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거의 전폭적인 권한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법관들은 그냥 약간 의견을 내는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다소 천편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대법관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일단 투표를 안 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달라요. 미국 연방 대법원 같은 거는 1년에 재판을 몇 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주마다 대법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주 내부 사건이 있고 연방법 사건이 있어서 그거는 연방 뭐 이제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연방 대법원이 있는데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랑 좀 비슷해가지고 이게 정말 대법원에서 꼭 바로잡아야 되는 시대 정신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뭐 낙태죄 위헌 여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만 주로 다루고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독일식 일본식이어가지고 온갖 재판들을 다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막 이렇게 재판하다가 야 뭐 하면 우리 다 대법원 간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대법원은 엄청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루는 사건 수가 여타 나라들의 대법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 법관 출신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재판을 하는 전문성이 있고 사건을 보는 전문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대부분 그냥 판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 간혹 가다가 한 명씩 들어가고요. 간혹 가다가 교수 출신들도 들어가는데 그 교수 출신들도 대부분 옛날에 판사를 하다가 옷 벗고 나와서 잠깐 교수로 가 있다가 다시 대법관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대법원 재판 운영의 특성상 실제로 법에서도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 대법관, 대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많은 사건을 다루려면 법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제도를 짜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과 관련하여 헌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헌법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을 두고 정관 이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 대법관까지 했으면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항상 나오는 게 아니 뭐 고위 판검사도 사람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건데 이걸 헌법적으로 막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지만 저는 대법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 하는 직위가 있습니다. 되게 높은 거죠, 그것도. 네. 검찰도 검사장이라고 하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고위직에 갈 때는 저는 이 직위를 내가 수락한다면은 끝나고 나서 뭐 최소 5년 정도는 변호사 개업 안 하겠다라고 하는 법적 제약을 걸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서 월급을 좀 인상해 줘야 된다면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전관 변호사를 쓰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믿음은 저는 별로 그다지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믿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우리가 믿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 자체를 없애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고위 판검사로 이제 임명되는 시기에 그걸 받아들이면은 5년 정도는 끝나고 변호사 개업을 못 한다라는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받고 그런 사람들만 임명해야 된다.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도 법적 제도는 없는데
대한변협 같은 변호사 단체에서 대법원장이나 뭐 대법관, 헌법재판관 뭐 이런 분들 추천할 때 서약서 같은 거 받아요. 네. 뭐 끝나고 변호사 개업을 안 하고 하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해요. 끝나고 그렇군요. 나서.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뭐 편의점 차리는 뭐 대법원장 출신 뭐 이런 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편의점 하다가 편의점 힘들잖아요. 네. 몇 년 하시다가 또 변호사 개업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개인들의 선의에 기댈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이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좀 재밌어요. 이게 헌법재판소장도 당연히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헌법을 다루고 있는데 헌법이라고 하는 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게 물론 대법원도 일부 역할을 하지만 주된 기관이 헌법재판소거든요. 네. 대단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좀 재밌어요. 헌법재판관은 9명이거든요. 네. 근데 9명을 어떻게 구성하냐면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요. 되게 웃기죠. 네. 이게 입법, 행정, 사법을 그러니까 입법, 사법을 고스란히 딱 나눠 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3명, 국회에서 뽑아야 되는 사람 3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 3명. 근데 이 대법원장 임명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원칙적으로 대등한 기관인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3명이나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논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왜 이렇게 했냐면 헌법재판소라는 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그러려면 삼권 분립의 원리에 맞게 행정, 입법, 사법이 골고루 헌법재판관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런 이렇게 333 약간 황금 분할 네. 비슷하게 나눠놓은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일반적인 사건은 다룬다. 우리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돈 못 받은 거, 뭐 부동산 사고 팔다가 뭐 어떻게 된 거 이런 게 민사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뭐 죄 지어 가지고 뭐 처벌 받아야 되는 거, 뭐 벌금을 받든 뭐 징역을 가든 뭐 이런 게 다 형사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일반적인 사건들은 다 대법원이 다룹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뭐 언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법이 잘못됐을 때. 대법원에 가서 제가 이제 뭐 그냥 대법원이 아니라 순천지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뭐 사형에 처한다. 네. 이런 법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그 법에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법원, 그다음에 뭐 광주고등법원, 뭐 대법원 가서 재판을 하면 사형이 나오겠죠. 네. 근데 물론 음주운전이 나쁜 범죄입니다만은 음주운전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 이게 헌법적으로 맞을까요? 살짝 너무 과하지 않을까. 너무 과하죠. 네. 그게 이러면은 물론 음주운전 나쁜 짓이지만 네네. 아니 뭐 음주운전 한 번 했는데 바로 사형에 처한다. 이쪽 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법 가지고 재판하면 큰일 나겠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지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게임의 규칙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라는 거를 호소하는 데가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 룰에 대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가장 강력하게 견제하는 대상은 사실 국회인 거죠. 네. 국회에서 법을 이상하게 만들면 아니 이건 이상해. 헌법에 안 맞아.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이런 식으로 침해할 수는 없어. 라고 법률의 효력을 날려버리는 데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탄핵도 시키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몇 개가 막 싸우고 있으면 야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광주시의 권한이 아니고 전라남도의 권한이야. 이런 권한쟁의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법원이 다루기에는 너무 거대한
큰 사건들이 주로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헌법은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 시대 정신의 해석을 꼭 법률가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관 중에 일부라도 비법률가 출신을 임명할 필요는 없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대법원의 구성에 있어가지고 전부 법률가만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비판들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관료화된 법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건들이 많지만 비법률가도 좀 섞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거세게 나오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헌법재판은 시대 정신을 다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엄청 거창한 사건 다룹니다. 뭐 호주제 폐지, 뭐 양심적 병력 거부, 뭐 군대 안 갔다 온 해외에서 큰 우리나라의 후손이 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지 뭐 그렇잖아요. 무슨 뭐 여대 약대를 두는 거는 뭐 적절한지 뭐 온갖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단 네.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법률적인 잣대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사회적인 어떤 다른 교양,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거세게는 나오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또 특이하게 이런저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이 다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법률 전문가 위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데 저는 대법원과 다르게 헌법재판소는 언제라도 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기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지는 것이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참 대단한 기관인데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직선하자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 게요. 직선하면은 좀 난장판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관들을 그렇다고 일반 국민들이 직접 뽑으면은 정치 지형 거의 그대로 헌법재판관들이 구성이 될 겁니다. 국회 안에서 당파성과 정파성을 가지고 싸우듯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거가 고스란히 재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탄핵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게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질까? 네, 그냥 국회의 연장선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법을 만들 때도 그래 헌법재판소는 둬야 되는데 국민들이 총투표해가지고 뽑은 대통령도 날려버리고 심지어 정당도 해산시킬 수 있거든요. 옛날에 네.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에서 이제 동의를 받도록 하고 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배정하는 정도로 해서 이거는 국민 주권 원리를 어느 정도 실현해야 된다. 이거 직접 뽑으면 진짜 난장판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헌법 만드는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뽑으면 더 난장판 될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한번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쪽, 하면 안 된다는 쪽 모두 다 헌법재판관 선거에 거의 사활을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관여를 해서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정당성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 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상담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범준의 낙엽 엔딩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꽃잎처럼 날아다니는 넌 나의 별빛. 오늘도 그 별빛은 멀리 있어서 나는 볼 수가 없군요. 떨리지 않은 하루를 보낸 나는 어찌 할까요? 그대는 내 맘을 어찌 알까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은 바람이 되어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 오늘도 너를 찾아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은 낙엽이 되어 시들지 않은 꽃잎이 되어 오늘도 너를 찾아요. 사랑니만큼 아픈 사랑을 하는 분홍빛 입술은 다시 피어날 순 없죠. 수치한 눈빛만이 나를 비춰요. 번지지 않은 눈물을 흘려내며 당신만을 생각하는 이 내 맘에 봄비가 내려도 그댄 알 수 없어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은 바람이 되어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 오늘도 너를 찾아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이 몸은 낙엽이 되어 시들지 않은 꽃잎이 되어 오늘도 너를 찾아요. 그대는 모르겠지만 밝혀 조추